제가 운영을 하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신지를 좀 보고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 요즘에 아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줄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워낙 그 이제 방송들이 많고 시각 자체가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어떤 큰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뭐 5월에서 팔고 11월 달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네. 미국 투자를 한국 투자하는 것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보면은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지난주였나?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은행주. 미국의 은행주. 중소형? 다른 분이? 중소형 그러니까 일반인들, 한국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해외 투자하는 순매수 가장 큰 종목. 네. 뭐 혹시 이런 중소형주 것들. 말씀하시나요? 중소형주도 나오고요. 홍콩에 있는 온라인 브로커리지 컴퍼니인데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게 막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플러스 막 400% 갔다가 마이너스 200% 가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걸 투자를 하세요. 혹시 그게 최근에 은행 지역은행 사태 때문에 주가가 빠진 이후에 투자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이건 네. 온라인 브로커리지 홍콩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투자 패턴이 단타 위주이고 저는 그걸 좀 많이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자본시장의 어떤 문화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2008년이었나 2006년 이후에 적립식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국 투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지수는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워낙 급락, 급등, 급락 뭐 이걸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좀 이렇게 단기 위주의 투자 네. 또 코인 시장을 또 경험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멘탈이 굉장히 단기 위주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와서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 5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10%잖아요. 네, 평균, 연평균. 연평균. 네, 연평균 한 연평균. 9%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S&P 가. 복리로 계산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 또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예금을 했었을 때 금리 8%에서 12% 나오면 네. 그냥 매년 적금을 했던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저희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전히 투자하는 방법이나 어떤 패턴은 한국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폭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 저는 아닐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로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수의 변동성이 지난번 작년에 겪었던 뭐 마이너스 27.5% S&P, 나스닥 38%, 39% 이런 시장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 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순간에 뭐 세금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골라놨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고르는 선별 작업을 해서 앞으로 적립식으로 뭘 투자를 할 건지를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도 이번에 이 하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극심한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낮고 네.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제법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를 보시면은 뭐 또 지지난주도 그렇고
어쨌든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1.73이죠. 네. 그리고 러셀 2000이 마이너스 2.48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고 있으면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다우존스랑 러셀 2000은 경기 민감이에요. 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S&P 500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33% 상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장단기 밀차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성장주의 아웃퍼포먼스, 초과 수익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수들의 움직임을 놓고 봐서는 이게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저는 않는다.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름을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6%에서 20% 나올 수 있으니 이것 때문에 추가로 20%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사야 되고 이런 패턴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안모사한 것 네,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나스닥은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테크니컬한 차트로 보면 어쨌든 지금 좀 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100기업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 차트예요. 네.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나스닥 100기업과 나스닥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라든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우리가 연초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연초에 나스닥의 P 멀티플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스닥 100기업의 대형 기술주들의 P 멀티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을 던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저희가 밸류에이션으로 들여다보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연말까지는 11%, 12%대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으로 보면 한 17% 정도 나옵니다. S&P로 따지면은 한 자릿수가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높게 봐도 올해 연말까지 한 맥시멈 4,500 정도 보고 있고 낮게 보면 4,300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나스닥과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을 뜯어서 들여다보고 또 탑다운으로 들여다보고 지수별로 들여다봐도 비슷한 답이 나오는데 뭐냐면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기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희소 가치가 생기니까 그 주식들이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결론을 좀 내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올 거다.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케이스가 있겠죠. 네. 저도 은행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강화가 된 기준을 보시면 언제부터 벌써 강화가 됐냐면 작년 4, 4분기부터 강화가 됐어요. 숫자는. 네네. 이미 피크를 친 게 이미 1, 4분기고요. 2, 4분기로는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1, 4분기의 연체율은요.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여전히 1%대. 2%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으로 물론 기업들에 대한 대출 관련해서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은행권의 수익을 가장 많이 내주는 건 뭐냐면 가계대출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계대출의 심사 기준의 강화는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들여다보면 모기지라든지 주택 관련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화되는 수준이 10%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괴리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뭐 아니면 기업 중에서 지금 캐시플로가 안 좋은 쪽,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은행권이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쪽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예, 그게 신용카드라든지 가계 쪽입니다. 그게 또 소비와 소득과 연결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되겠지만 경기가 크게 뭐 어떤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많이 올라간 쪽은 있죠. 그렇지만 여기 밑에 있는 게 보시면 이게 다 모게지 쪽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신용카드, 뭐 중소기업, 뭐 심사기준 강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어떤 경기 침체를 예견해주는 숫자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물론 지방은행들이 지금 예금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는 건 사실이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건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예금이 아직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대출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한 그 주에도 대출이 줄어들었지만 그 감소폭이 157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6.7% 정도 연간 환산 계산이 되고요. 근데 그 전에 4주 연속으로 그 전에 훨씬 뭐 시그니처 뱅크 뭐 부도나고 그 전에 SVB 은행 부도나고 그 이후에 4주 동안에 또 대출이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터지니까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일어나면 대출을 못 해줄 수는 있으나 네. 전체 은행권의 파이로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인수를 하면 바로 대출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여기서 잠깐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이제 대출이라는 게 뭐 저도 대출을 받아봤지만 저희가 은행에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신청한다고 해서 오늘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모바일은 바로도 나오긴 해요. 모바일 그렇다. 네네. 가계 어쨌든 대출은요. 좀 시간 네네. 걸리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 은행 사태가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만큼 모바일로 예금을 빨리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카카오뱅크 한 번도 안 쓰셔봤나요? 쓰실 이유가 없겠죠.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대출, 이제 소액 대출 대출은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담보대출 같이 규모가 큰 거는 담보대출은 조금 심사 시간이 좀 심사 심사하고 기준이 아까 시간이 좀 말씀드렸지만 있으니까. 예. 담보대출은 심사 기준 이게 지금 보시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간이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최근에 은행들 부도나는 그때도 대출은 계속 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쩌면 그게 그 이전에 약정된 대출이 이제 시차를 두고 나왔었을 뿐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그 여파가 나타나게 될 이제 시간적인 그게 이제 막 다가오는 건 아닌가. 이제 그 시차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은행주에 대해서 미국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비중을 높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예대 마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은행권이 사실이죠. 거기에 또 심사 기준 강화뿐만이 아니라 BIS 비율 뭐 등등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은행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이제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마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계산하기에 은행이 앞으로 대출을 안 해줄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예. 지금 예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과거에 좀 너무 낮게까지 떨어뜨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개인들이 예금이 많이 생겨서 저축률이 올라가서 이게 예금이 엄청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대출은 막 늘지를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예금이 빠지지만 대출은 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게 예대율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올라왔다 했을 때가 77%밖에 안 됐단 말이죠.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또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의 예대율은 100%였단 말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 규모.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 비율이 100%가 넘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와 어렵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요즘에 은행권의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연체율이 그 소상인 쪽으로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을 보고 있으면 이걸 다 뜯어보면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어떤 금융 위기와 굉장히 강한 경기 침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거야 뭐 그 미국의 모기지야 거의 뭐 한 8월 오픈이 고정금리니 낮은 금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연체하기에는 직장도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많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출 심사나 조건은 조금 까다로워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걸 봐서는 네. 앞으로 대출이 늘지는 않고 줄는다고 가정하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요? 줄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대출이 준다고 가정을 하시면은요, 그건 경기가 침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증가율은 줄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총량이 줄지는 않을 건데 네, 그 그렇죠. 대출 그로스 대출 자체는 그로스가 줄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임금 상승률이 있죠. 그 임금 상승률이 DTI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 대출이 늘 수 있는 가계 대출 비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거기서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 자체가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하락을 하는 주기가 7개월째 연계가 되고 있지만 네. 거래가 이제 확 줄었다가 다시 이제 생기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주택 보급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가게가 살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미국의 현재의 가계의 펀디멘탈은 네. 우리나라 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제가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네. 그때 계속 시장에서 때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가계부채, 한국 가계부채 맨날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조선 얘기하면서 계속 그걸 연결해서 말했거든요. 그때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77%였습니다. 네. 네? 지금 100%가 넘었을 텐데. 지금 100% 넘었죠? 130. 130 많이 높습니다. 뭐 아무튼 100 몇십 되나? 프로에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미국이 그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고점을 찍었을 때가 78%예요. 최근에.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지금 76%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올 만한 가계 파산이 안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임금 상승률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사실 숫자가 나왔잖아요. 지난달에는 5%가 나왔어요. 좀 너무 높아요, 사실. 그게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극할까 봐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다라는 거죠. 어떤 게 5%가 나왔다? 임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너무 이 앞으로 엄청난 위기가 올 거니까 이걸 지금 다 던지고 주가가 20% 폭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자. 네. 이 전략을 지금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근데 뭐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시장이죠. 아니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왜 오히려 좀 많이 그러니까 올랐고.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한국 증시를 과거 30년 동안 들여다봤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화가 나실 수 있겠으나 투자를 하는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시클컬하다. 그러니까 이 경기 민감하다라는 아니, 부분이고 뭐 수출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주도하고 투자를 있습니다. 할 때 있어서 2년 하고 쉬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난 작년에 벌어졌던 마이너스 20 몇 프로는 그러니까 보통 10년에 한 번 오는 정도. 이렇게 저는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꾸
한국에서 보통 이게 변동성이 한번 오면은 올라갈 때 뭐 50% 이상 올라가고 빠질 때 네. 30%씩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똑같이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또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또 올해도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 제조 PMI 지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리세션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ISM PMI 지표입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46.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뭐 어떤 큰 리세션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어디랑 연결시키냐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PMI 지표가 떨어지니까 그 페이롤이니까 이제 그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안 좋아지니까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그건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의 수가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져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제조업 PMI ISM은 빠져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과거에 보시면 이제 시카고 PMI 지표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PMI 지표도 50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서비스 PMI 지표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크레딧 크런치가 올 거다. 그래서 엄청난 이 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것까지 가지고 오고서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EPS 그로스가 지금 과거에 마이너스 16%까지 갔었으니까 이번에도 마이너스 16%까지 갈 거고 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가가 훨씬 더 빠져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보면은 중국의 우선 EPS는 올라가요, 올해. 네. 예? 네. 그러니까 GDP에 굉장히 뭐 거의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면 20%고 네. 중국이 죄송합니다. 미국을 보면 25%고 중국이 20%라 치면 어떤 게요? GDP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GDP 전체에 예.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25%고 전 세계 전 세계 GDP에서? 죄송합니다. 네. 중국이 20%라고 하면 네. 근데 이제 중국의 EPS는 올해 올라갈 거고요. 네. 미국의 EPS는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6%까지 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과하다.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EPS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에 있어서 오히려 더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아메리카가 예상하는 올해 EPS 성장률이 역으로 16% 마이너스 16%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느나 그러나 이제 중국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빠지지 않는 한 16% 마이너스는 잘못된 전망이다는 말씀이시죠. 게다가 네.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1사분기를 놓고 보더라도 예상보다 높은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지만 네. 원래 가장 안 좋게 예상했던 게 마이너스 7%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1사분기 실적이 거의 다 나왔어요. 네.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5%로 끝났습니다. 거의. 전년 대비로 전체 네. EPS 크로스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자꾸 이거를 뜯어봐서 개별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너무 예상하지 마라. 그리고 작년도에 입었던 상처를 근거로 올해를 전망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네요. 네. 네. 뭐 그다음에 이 숫자는 다 보셨겠지만 지난달이 사실 이 임금 상승률이 정말 높게 나왔어요. 또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면 미국의 금리가 너무 많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 오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고 네. 뭐 이런 케이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도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딱 3.5%, 3.4%에서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네. 네. 미국의 그 금리가 연말까지 계속 갈 수도 있다. 네.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내년에도 빠지더라 하더라도 3% 맥시멈 네. 그 정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채권 투자 비중을 왕창 늘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 네. 예, 이미 벌써 채권에서 벌 거는 많이 벌었다 올해 상반기에.
그죠? 네. 4.4%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5%까지 떨어지면서 이미 벌 거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죄송한데 하나 여기서 질문. 네. 아까 이제 EPS 그로스가 1분기가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느 쪽에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에 좀 감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좀 적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를 많이 해가지고 EPS가 잘 나온 건지 아니면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뭐 비용도 뭐 적절하게 쓴 건지 혹시 어느 예, 쪽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안 좋게 예상했던 게 플러스 1.8%였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확실하죠.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이 4%라는 거는 작년에 두 자릿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절반 이상으로 깎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꾸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주 중에서 특히 뭐 전기차가 되던 IT 쪽이 되던 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별적으로 뜯어 보면 하반기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YOY가 4%잖아요. 네. 근데 연말로 갈수록 이게 마이너스로 가느냐 이게 아니고 오히려 YOY가 그냥 4%대에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매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로 계산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숫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기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매출 증가율이 2.3% 2023년 그리고 EPS 증가율이 1%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출 증가율은 너무 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 증가율은 뭐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은 저희는 시장이 아마 연말까지 급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장이 안 나오고요. 그냥 쉬다가 10월 달쯤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클로 계산한다면 지금 팔았다가 그때 다시 사자 이 전략보다는 이 구간 동안에 진짜 정말 이익이 많이 늘 수 있는 또는 아니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자. 그러니까 이 작업을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가는 미국 주식은요. 그게 딱 보이는 순간에 움직이는 폭이 우리가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거를 팔았다가 뭐 20% 빠지면 다시 이 전략이 안 먹혀요. 안 먹힌다. 예. 그거는 진짜 굉장히 리스크가 너무 높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침체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장에서 듣자면 되게 어불성설인 게 실업률이 맞아요. 69년 이래 최저가 나오고 그 임금 상승률 나오고 고용도 되게 좋은 상황에 네. 블러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어떻게 경기 침체라고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일부 과열 아니냐. 지금 꺾이고는 있으나 일부 과열인 것 같다라는 생각조차 드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기잖아요. 소위 말하는 트럼프가 했었던 반이민법. 그게 이제 해제가 된다면서요? 반이민법이? 그러면은 이 지금의 이 1.6개의 직장, 1인당, 구직자 1인당 1.6개나 그 직장이 있는데 이게 확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이거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구인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보시면은 이 구인수가 낮을 때 파란 색깔. 예. 네. 구인수가 낮을 때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구인수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죠. 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전히 이 갭이 너무 커졌어. 네.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모든 직장이 그 이민법이 바뀌어서 왕창 들어온다.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일지 모르겠지만
95년도에 리피트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95년도가 어쨌든 94년부터 95년까지 3%포인트 금리를 올리고 나서 네. 지금 수준까지 올리고 나서 다시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제 쭉 가면서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그죠? 네. 95년부터 2000년도 넘어까지도 2001년도까지도. 그죠? 근데 그때는 약간 IT 버블이 조금 있던 그때라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게 어려우지 않나요? 제가 느끼는 게 그게 또 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챗GPT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AI가 됐던 아니면 자동화가 됐던 네. 그러니까 자동화는 지금 전기차에서 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네. 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랬었을 때 95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성의 향상의 숫자가 나올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얘기를 드리냐면 93년부터 95년까지 금리를 쭉 올릴 때 이때 보시면은 미국의 생산성 향상 상승률이 연평균 3년 동안 그러니까 금리를 꼭까지 올릴 때까지 연평균 0.88%밖에 안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딱 끝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3년 동안에 95, 96, 97 뭐 이렇게 3년 동안에 거의 연간 단위로 2.2%가 상승을 했어요. 금리가 아니요. 생산성이. 성장률이? 생산성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나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더라. 0.6%인가밖에 안 올라가던 생산성이 예, 0.88% 올라가는 게 2.1.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네. 요 사이에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감소를 하니까 네. 인건비는 올라갔으니까 네. 지금 생산성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근데 지난 3년 평균이 얼마냐면 약 1.1% 정도 나와요. 네, 생산성 향상.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봐야죠.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고 칩시다. 뭐 그건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칩시다. 네. 그럼 지금부터 3년 동안에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자라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생산성이 2%씩 올라가잖아요, 연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5년 이후에 시장에 리피트가 옵니다. 갑자기 근데 네. 그게 지금 저희가 IT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그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IT 섹터의 매출 서프라이즈가 가장 커요. 1사분기 실적이. 네. 마이너스 7%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달도 안 된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5%에서 가장 그 서프라이즈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 4분기의 매출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가 어떻게 될지. 근데 저희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되면 한국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 때리는 게 그때 그렇게 금리 올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이게 네 마리의 용이라는 게 아주 박살이 나면서.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미국 이외 시장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게 조금 뭐랄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시장 분위기도 약간 보면 한국 시장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좀 쉬고 있잖아요. 네. 조정 맞는데 미국 시장 나스닥 지금 연중 고점 경신하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저는 약간 다른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시 한국이 좋았는데요. 지금 과열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니, 그러니까 최근 한 달만 보면 네. 최근 네. 한 달 됐다 이거죠. 올해는 당연히 뭐 아직 한국 시장이 좋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95년부터 98년 동안에 한국 시장이 안 좋지 않았어요. 네. 그죠? 좋았죠. 아시아 위기 좋았지. 빵 터지면서 이제 아시안 외환위기 터지면서 저기 97년부터 이제 터지고. 박살이 나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그 전엔 많이 좋았습니다. 그치 그 전까지는 좋았다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95년이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지금 보자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뭐 전기차 부품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뭐 전혀 제가 볼 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봅시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자꾸 이제 업종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 성장 업종들이 성장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 만약에 진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나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운송 수단에 있어서 글로벌 탄소 배출에 차지하는 게 이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비행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어쨌든 운송 부분이 탄소 배출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바뀔 거라는 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전기차로 넘어갈 거라는 것은 우리가 벌써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이게 성장을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더더욱이나 중국이 먼저 앞서 나갔으니까 지금 경쟁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가장 중국계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의 공장을 FBI가 레이드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 인베스티게이션 조사가 들어왔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1등 회사예요. 근데 반면에 이번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그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26%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유럽 쪽에서 그 띵크탱크를 인수를 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세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효율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그 에너지를 그 효율적으로 빼내는 게 지금은 20%대 초반인데 네. 앞으로 30%대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모듈이 이제 하나도 있고 네. 진코 솔라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그 중국계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5%밖에 안 되는데 네.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를 보시면 지난 작년 7, 8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IRA 법안이 되면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거고 네. 중국계는 수혜를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회사가 여기 중간에 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장에 있어서 투자를 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자꾸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게 반도체 시장일 수도 있고 그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일 수도 있고 전기차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럴 때는 우리 같이 자본 시장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가장 높은 회사와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 회사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중국 회사들을 샀었으면은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미국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그냥 다 사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많이 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분산을 해서 미국 절반, 중국 절반. 그냥 섹터를 보고 사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롱숏 전략을 썼다가는 네. 그냥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롱숏 전략을 쓸 때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퍼스트 솔라를 팔고 진코 솔라를 사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은 지난 1년 동안 정반대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섹터를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페어 트레이드라고 해서 한 업종에서 하나를 사고 하나를 숏 때리고 이런 전략은 쓸 수 없다. 그냥 예, 이런 업종을 그냥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AI에 가장 대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뭡니까? 엔비디아 있고, 네. AMD 있고, 그다음에 인텔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의 흐름으로는 엔비디아가 제일 비싼데 제일 많이 올라. 네. 그 다음에 AMD고 가장 못 오르는 게 인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를 하나씩 골라내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국가 안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 사자. AI 관련돼 있는 걸 그냥 사자.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뭐 저희 개인 주로 이제 저희 채널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들이 보시니까 뭐 네. 섹터 내에서 롱숏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뭐 오늘 지금 아까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는 AI 쪽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네. 했던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예, 잘 들었고요. 더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조금 알겠습니다. 네, 돼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못 하신 말씀 혹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네.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지금 비관적이세요. 네. 제 느낌은. 예. 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